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자사 2월 7일 국회 포럼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세미나를 특히 오늘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엇보다도 원혜영 대표님과 주도자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세미나지만은 오늘 비롯해가지고서 매월 한 번씩 이 자살에 대해서의 여태껏 공동으로 개발적으로 세미나하다 보니까 제대로 원인 분석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데 미흡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살 국회 포럼에서 매월 한 번씩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제도 개선을 해주신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 내용들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한창수 센터장님께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도 높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 통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자살 사망자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 실시간 통계가 아닌 이전 무려 2년씩 걸려서 통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들 마련에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망 원인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된 상관인 원인이라든가 운반 자살 여부, 유서 여부 이런 것들이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상당히 통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경찰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경찰들이 형사과에서도 조사하고 그리고 경찰서마다 파출소마다 이런 전문 인력이 아닌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또 경찰이 아무래도 사망사건은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런 것들 구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사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살에 대해서 원인 이런 분석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 무엇보다도 표준 장식이 없다. 저도 뭐 교통 쪽에 한 30년 일을 했습니다만은 교통은 104호선식에 의해서 사고 약도와 그다음에 특히 원인 분석이 아주 철저히 돼 있어서 굉장히 통계가 철저히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는데 이게 표준화된 통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또 파출소마다 또 형사 나름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일관성 있는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서는 제일 먼저는 서로가 소방기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병원 이런 각기 기관들이 가지는 통계들이 이게 융합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통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표준화된 신고서에 별도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통계가 일관성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입력이 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와 그다음에 자살 통계에 대한 DB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최정목 간사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통계를 갖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러한 통계 분석에도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분들은 모두 5분을 모셨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던 통계학자가 뒤집습니다. 날개와 꼬리를 맞은 데는 사실은 그나마 독일 맞았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고 조종석과 엔진을 맞은 데는 못 돌아온 거다. 여기가 더 위험하다. 여기를 보강하자고 합니다. 이게 생존자 편향이라는 오류인데 저희 이제 자살 통계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물어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자살 통계의 특징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90년대에 자살 유가족들이 사회적 문제로 자살 예방 이슈를 제기하고 1999년에 이제 국회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결의안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2000년에 국가 자살 예방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하나가
외인사에 대한 바이올런트 데스라고 하는 폭력적 사망에 대한 보고 시스템으로 이걸 검시관들이 모든 외인사, 자살, 타살, 사고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얘기하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저희는 거의 전적으로 경찰 분들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냐 아니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게 타살이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살이라고 하면은 조사가 끝나고 몇 가지 더 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가족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가족을 잃었는데 지금 경찰은 앉아서 이게 내가 나한테 타살이냐고 물어보고 있다. 이건 서로 간에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울면서들 전화를 하시고 그때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시지만 이게 경찰분들의 손에만 맡겨질 일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살이 아니냐가 중심인 질문들이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15,000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4,000명대로 줄이고 그동안 이렇게 자살은 또 이렇게 늘어온 상황인데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어째 교통사고 사망자 몇 명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살은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리고 1년이 지났어야 통계가 알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그 경찰청과 최소한 경찰청은 매일매일 보고되는 자살 사망자의 위치나 장소 이게 통계청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어디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작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다음에 실제 청소년을 보는 팀들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사망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1년 후에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들이 시급하게 알려지고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이 데이터의 해석과 지역 맞춤형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에 심리학자, 사회복지학과,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통계학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일본의 지역의 전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어떤 분들이 높고 이걸 다 분석해서 지역에다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심리보험센터에서 3년 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모시는 대부분의 자살 예방의 프로그램은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의 핵심적인 경찰청 데이터로 보는 핵심적인 자살은 외부에서 유입된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자살이었습니다.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모시는 대부분 예상하듯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이 데이터를 더 좁혀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독거하는 노인들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살 예방 사업의 대상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서울의 어떤 구는 자살 사별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어떤 사망 통계에 대한 이 정확한 분석에 기반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 대책을 세울 때 가장 비효과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이걸 실행하는 팀에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법에도 자살예방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살예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분석해서 알려줄 단위가 없다. 자연스럽게도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데이터 가지고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하기로 했는데 국가자살예방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알려줄 전문가들을 연구소 단위에서 채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이 너무 늦게 보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접촉하는 경찰관 분들이 한편에 이제 위로의 기능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후에 이제 검시관 시스템도 만들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이 지역별로 있는 이미 있는 데이터도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지역 맞춤형의 대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백 교수님 말씀이 경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상당히 유가족들의 식품을 상당히 경찰이 위로해주기보다도 타살 협의하면 경찰로서는 이제 본분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런 거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점과 그다음에 교통은 상당히 서울에도 교통 표지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사고 사망사고 2명, 1명 그래서 교통사고 심각성을 국민들한테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알리는 큰 기회가 되는데 이 자살에 대해서는 바로 통계 같은 것들이 바로 집계가 안 돼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통계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벌써 OECD 뭐 순위로만 이야기를 해도 1위가 된 지가 이제 15년이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꽤 늦었지만 어쩌면은 저희가 지나왔던 시기들은 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로 말하지 않고서도 굳이 통계가 필요하지 않고서도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간단한 통계만으로도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농촌 지역에서 자살률도 굉장히 농약과 파라컬투와 관련이 밀접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몇몇 가지 우리 뭐 마포 생명의 가요라든지 이런 긴급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지금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뚜렷하고 그래서 별다르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선 해결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대한 시기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감소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그냥 자살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캠페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들에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야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시기가 본격적으로 왔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깊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저희가 자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한창수 교수님의 첫 번째 슬라이드도 자살이 아니라 자살 생각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시는 논문이었었는데 자살 대신에 자살 생각을 그리고 개인의 자살 대신에 지역의 자살률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정신과 정보 혹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공익적인 목적이 상당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었던 자살의 그런 위중함들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긴급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서 많이 간접적으로 많이 자살 대신에 자살 생각 자살 대신에 자살률이라고 하는 지역 자살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제한성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연구자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살 건강보험 데이터에 자살을 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변화이고 오늘 이제 최종욱 변호사님께서 좁게 지역의 그런 자살의 현황들을 보여주셨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 시군구 차원에서 파악되는 것들하고 크게 읍면동에서 파악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자살 생각 대신에 자살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더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시군구 대신에 읍면동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살률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살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낮은 구입니다. 그런데 그 내에는 서울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 다음으로 강남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그럼 금천구 같은 경우도 구로 따졌을 때는 서울에서 뭐 4번째, 5번째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고르게 자살률들이 높아서 위험한 동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는 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엄연히 어떤 통계들이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자세한 연구들과 실질적인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는지가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작은 개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연구자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제출해야 되는 올해 나왔던 그 자살 국가행동 행동계획,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이의 문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좀 예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범주화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것도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문제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문제로 당연히 말기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이런 여러 생활상의 불편들, 좌절들 속에서 그때마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강도가 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런 건강보험 데이터적으로 하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좀 더 이렇게 국가행동계획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제 범주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국가에서 발행하는 종합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작성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확한 에비던스가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곳에 지역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뭐 태백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도박이나 이런 것과 명백한 지역들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나주나 세종처럼 좀 더 많은 이제 인구 이동들이 심하게 변동이 있었었고 뭐 집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변동이 있었던 지역에서도 자살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혹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자살률이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논문으로 제출되어서 좀 더 이렇게 검증들을 거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책적인 뒷받침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좀 지금까지 좀 감으로 했다라고 하면 감으로 했었던 정책에서 좀 더 이렇게 범주화되고 영역들을 나누어서 세분화하고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디벨롭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말하자면은 통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역량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렇게 다학제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팀들의 결합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은 뭐 계속 제가 겪고 있고 이런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저도 이렇게 연구자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하고 하는 걸맞는 문제로서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부분들과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갖춰질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 교수님은 상당히 제가 뭐 교통 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는 굉장히 자세히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단체장은 물론이고 또 구청별로 223개 경찰서별로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자살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도 발표도 제대로 안 됐고 검증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아마 충남, 충북이 제일 아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서 또 구 내부에서는 또 틀리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라든가 구청장들이라든가 시장들 이런 분들이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지역별로 현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생명의 전화 조합자 시간에 김영훈 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우리 그 한창수 센터장님이 이제 현황과 자살 통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오늘 기쁜 소식을 들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항상 자살률 1위로 15년째 OECD 1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2위라는 거를 오늘 발표를 해주셔서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현황과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발표하신 내용 모두 다 꼭 필요한 내용이고 또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살률이 좀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어르신들 자살자 수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된 걸로 자살 현황에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자살률이 상당히 증가됐다고 했을 때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할 거냐 했을 때 많은 부분 노인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이런 돌볼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성북구도 이제 2011년부터 노인 자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 800여 명 정도 어르신들을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여 분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 노인 자살률이 확실히 줄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을 가지고 어떤 그 대상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데이터 또 이런 통계 이런 기반 하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과 또 그런 전략과 활동들을 집중한다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40세에서 50세까지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60세 이상은 신체적인 부분, 또 50에서 60세 사이는 이제 정신적인, 또 10세에서 40세도 정신적 어려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자살 원인 중에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또 60대 이상 이렇게 연령대별로 적합한 이런 지역사회 자살 예방 전략과 또 중앙 정부의 자살 예방 맞춤 이런 전략들이 사실은 수립이 돼야 되고요. 뭐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연구소 이런 얘기, 자살 예방 연구소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데이터나 정보나 이 자살에 대한 이 정보들을 각 지자체에서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시고 그 지자체의 자살의 특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적합한 전략들을 수립해서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이제 증가 또 고통 이런 부분들을 아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살 유가족은 사실은 이제 발생한 이후에 뭐 8주라든지 또 1년이라든지 가장 또 위험한 시기가 유가족을 대신 그 직후에 사실 개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자살 예방 센터에서 유가족을 개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유가족의 동의도 사실 필요하고 또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경찰을 통해서 또 소방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장애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유가족에 대한 초기 개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가족의 발생 시점부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뭐 맞춤형 전략이라든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중앙정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중앙자살예방센터대로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살예방센터라든지 또 지자체에서도 명확히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업무 분장이 역할 분장이 명확하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상당히 많이 미루거든요. 역할들을. 왜냐하면 지자체는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자체장이 관심이 있기 전에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 팽배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실제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도 역할을 하고 중앙자살방센터도 역할을 하고 지방자살방센터도 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뭔가 좀 정확한 역할 분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또 자살 통계 발표해 주시는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제 통계가 항상 1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제 통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은 어떨까?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좀 먼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 이후에 이제 이런 그 통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또 특별히 이제 동단위별로까지 이런 자살 통계가 최소한 한 분기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이런 통계가 좀 나와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통계를 가지고 자살 예방 활동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지역에 자살자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아까도 발표하신 내용이 나왔지만 그 민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민간 상담을 하는 분이 경찰 조사를 할 때 그때 같이 참석해서 어떤 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양식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이나 그런 고통을 거기에서 초기부터 발생 시점부터 충분히 듣고 그 내용들을 체크해서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어떤 지역의 자살 예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민간 인력들이 같이 조사할 때부터 하는 활동들이 좀 의무화되거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계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유가족의 그런 인력, 전문 인력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 또 외에 경찰도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 그 정보를 좀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에서 어렵고 당장 할 수가 없다면 그럼 반대로 유가족한테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경찰의 역할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와주신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뭐 단축 번호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담 전화가 지금 민간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화나 상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보면 항상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민간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 이런 상담 전화들, 상담 라인이 1차 상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고민이 있어서 전화한 사람도 있고 좀 위험이 저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전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바로 전화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과 이런 자원이랑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상담을 그런 민간이 하고 있는 상담 전화와 어떻게 이걸 좀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동안 정부에서는 시도를 못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민관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자살 위험군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한 3,500개 읍면동에 대한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저희 지역을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말 그 신뢰성이 있고 이게 믿을만한 데이터라고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좀 읍면동이나 이런 지자체에 어떤 그 저희가 지금 더우면은 더위 경보를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자살 위험 경보를 그 지자체에 그래서 이 지자체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러한 연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살 위험에 대한 사실 좀 위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라고 좀 경고식으로 알려주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좀 지자체 자살 활동을 좀 장려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자살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화두가 됐고 별도의 팀과 인력이 돼서 보건복지과랑 같이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는 그야말로 이제 지역의 위기 대상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위기 대상자와 관련된 동주민센터 공무원, 또 사회복지기관, 또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 전문 요원, 또 지역에 있는 또 학교, 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계된 분들이 다 같이 사례회의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 위기 대상자를 어떻게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건지를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거든요. 근데 이 자살 위기 대상자가 있을 때 지역에서도 그 자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전문가나 또 관련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이런 그 개입하고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펼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통계나 현황 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실천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할 건지에 대한 그 근거를 만드는 자리가 오늘 자리인 것 같은데 전제는 실행과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행과 실천하기 위해서는 왜 안 되는지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외쳤는데 왜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인지 뭐 인력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관심이 없는지 또 협력이나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 무관심인지 자살에 대한 무관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이제 국회에서도 나오시고 이런 데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서 지역 안에서 통합적인 자살 위기자를 돕는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통계나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들을 잘 제공해줘서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정과제로 그 자살 예방 정책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서 범정부 차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자살 관련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사, 형사, 사이버 그리고 제가 있는 직속 과정에서 9개 과에서 TF를 운영해서 경찰도 자살 관련된 대응책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그 자살 신고 관련된 경찰의 대응 현황과 그리고 우리 한창수 센터장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한 우리 경찰청의 검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저희 경찰청의 재원 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찰이 자살 신고 대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한 6만 8천여 건의 112 자살 관련 112 신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112 시스템상 매일 전국에서 187건의 자살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위치 확인, 판문 수색, 공조 등 구조 활동이 한
건당 한 최소한 10명 정도 우리 경찰관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1,870여 명의 경찰관이 자살 신고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살 관련해서 자살 의심자가 소재가 확인된 경우가 있고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살 의심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해서 119 등과 협력하여 구조하고 병원으로 우송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인계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현장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출인 실종 사건에 준해서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 주변의 탐문, 차량 휴대폰 위치 추적 이와 같은 수사 활동을 다각적인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저희 입장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사자 조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 검시에 근거한 수사 활동을 저희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관련성 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조사나 변사자 검사 역시 자살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변사자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표준화된 서식이 부재, 그리고 경찰관의 심리적 전문식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행정 전문식, 전문 인력 동행 부분, 통계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서식지 부재 부분은 실상 자살 동기 등이 명백한 경우가 또 있지만 길게는 1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활동 시부터 유족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살 관련 표준화된 서식지를 사용할 경우 자칫 타살을 자살로 판단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인이 사인이 자살을 믿기 힘든 유족 측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살로 판명된 이후에 조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반문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상 수사 절차가 종료되고 사체를 유족 측에 인도한 후에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조사는 초기 유가족 조사 분리해서 전문 기관에서 별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경찰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의 심리적 전문의식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욱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섬세하지 못한 질문, 배려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도 교육을 현장에서 더욱 형사나 관련된 우리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검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의적 동행 부분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이 명백한 사체를 저희가 행정검시로 두고 있는데요. 행정검시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검시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6년 8월부터 실효된 상태인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발표를 들으셨겠습니다만 통계청 그리고 저희 경찰청 그리고 자치단체 사망신고 그리고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는 교육부 교차 점검에서 이듬해 9월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통계 제공으로 자살 정책을 좀 더 정밀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서 매월 제공하는 것을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확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하고 한 7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통계청, 자치단체, 교육부 등 모든 단체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법령 개정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공식 통계 부분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상 유가족의 통계는 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수사 과정에 취득한 정보는 수사 목적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가족에 대한 통계는 사후 지원을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사망신고를 접수한 자치단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트위터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그 정보 제공이 원활치 않다는 그 말씀을 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인터넷상에 자살 암시글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포털 업체와 그 업무 협약 및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입법적 공백을 메고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있습니다. 일명 피소라고 하는 그 피소 협약인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 주 10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자살 신고가 암시글 관련해서는 주소, 연락처, IP 등 자료를 실시간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카카오 채팅 앱의 경우는 실상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주요 계정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긴급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일선 경찰서 요청 수사팀에서 신상적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외에 피소협약이라든가 긴급 정보 공개 요청 외에도 이 아닌 업체에 있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청 수사팀에서 공문 또는 전화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112 신고 시 현행법상 경찰 개입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청에 지역경찰계장을 근무했었고요. 위치정보법이 당시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찰국 긴급 구조기관이라는 룰로 설정을 해서 위치정보 조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시까지만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 경찰에서 위치정보를 갖게 되면 상당히 오남용 소지가 있고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한 5년 이상 그 계속해서 홀딩이 되어 있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문제가 그 위치정보를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2 신고를 목격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112 신고를 하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럼 결국 그 목격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 지금 법상에는 그 긴급 구조를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긴급 구조를 본인이 그 구조를 받을 상황이 있는 그런 그 본인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신고를 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목격자들이 신고를 하지만 법상에서는 그 구조를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이러한 이렇게 아직까지 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112 신고 자체가 어떤 생명에 걸린 문제로 판단을 하고 저희도 나름의 무전으로 해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는 등 나름의 그 오남용의 소지를 좀 막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받을 사람의 요구자라든가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자의 그런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법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번호를 걸려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112 자살예방센터에서 신고할 때 신고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런 인근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의 그 자살 관련된 어려움과 재원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살 실구가 작년 한 해 6만 8천 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간 휴일에 보통 75%가 이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자살 예방법에 보면 상시 현장 출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광역센터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야간에 3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전화를 받아주시고 2분이 출동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동안 출동 건수가 99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살 구조를 하면 지구대 파출소에 재우거나 가족들 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가족들을 그냥 인계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런 전문 의사님들한테 통해서 진료를 시키다든가 상담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지금 많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복지부에서 전국 52개 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전문 요원들을 배치했는데 대부분 주간에만 이용이 되고 그리고 외상이 있는 경우만 병원 치료가 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성인 한 명이 자살하기 전까지는 보통 20번의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저희 경찰이 출동해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을 구조했다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고위험 부위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상 구조를 저희가 한 이후에 적당한 정신적으로 치료 상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귀가 조치하거나 가족분들에게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김상희 의원님이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소방이나 저희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수집한 정보를 예방센터에 재공토록 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실상 정신적으로 응급상태인 기도자가 동의를 하기도 만무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자살 기도자에 대해서는 실상 연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받을 권리와 그 사회적 관리 및 조기 지원을 할 필요성 이런 동의 부분을 비교 형량해서 또 동의가 없더라도 자살 기도자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도 그 해당되는 정신건강센터, 그 자살예방센터에 연계가 돼서 사후에 제대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울에 한번 그 자살예방센터와 112 신고 프로세스가 112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사실 112 신고, 자살 관련 112 신고가 제일 많은 것이 영등포하고 마포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성동하고 성북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자치단체 이렇게 보면 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자살예방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22년도에 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좀 1,450여 명을 추가 충원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112 신고가 많은 이런 자살 시도자가 다수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그 위주로 좀 배치를 해서 112 신고 시 경찰과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정무 간사님께서 아주 데이터로 본 자살 위험군을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순찰 노선이라든가 방범 진단 그리고 예방 순찰 시에 찾아가는 순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범죄 예방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그 자살 시도 우려되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법이 상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특히 자살 유가족이라든가 자살자들에 대한 그 정보의 동의 없이는 수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경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경찰의 실제적으로 또 전문지식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의 어떤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실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복지부의 배인정 사무관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두 분의 발표자들의 코멘트와 그다음에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 후보자님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살 통계에 지금 관심이 많은 상태고요. 일단 지역별로 자살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통계가 많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원인과 다른 대책을 세우기도 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대책 중에 하나로 그 5년 사망자 10만 명 전수조사를 하는 걸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경찰청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같이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된다면 시군개별 통계도 더 나와서 지역별로 제공이 되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월별로 통계가 좀 산출이 되고 좀 시차가 최대한 적게 해서 이게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경찰청, 통계청 등이랑 협의를 해서 월별 통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관계부처도 많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 나왔던 그 유가족 관련 문제도 현재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나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개인정보 문제로 민감한 문제라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지원을 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지만 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에 이를 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찰청 쪽에서 카톡이나 트위터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있었고 이런 자살 암시글에 대한 대처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 개인정보를 자살 위험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공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터넷 자살 암시글에 대해서 경찰이 구조를 나갈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마련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많이 주시면 오늘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또 관계부처랑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살 통계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서 더 원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담당과에서 정리해 줬습니다만 그럼 여기 지금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서 발표자분들이 코멘트 하시고 이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수 다 맞는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코멘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 경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부대끼는 소방공무원분들하고 경찰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이게 대학이라는 데 있으면서 이렇게 센터장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걸 누군가가 정해서 이제 여기 세트대 의원님이 이거 하자고 정해져가지고 딱 정하기로 하면 결국은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결국은 현장 공무원들이 다 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이미 10개 일하고 있었는데 12개, 13개 일로 늘어나는 이런 식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그러지 않게 인적, 물적인 게 좀 보장이 되면서 일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경찰 쪽에서도 하는 일을 100%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요건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최종목, 네. 저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고민해서 데이터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이제 아까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 쪽에서 나오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 아이디어 측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마찬가지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TF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준비 과정이 있으실 텐데요. 초기부터 ICT 전문가나 데이터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문위원들 TF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같이 준비하시면 이후에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시간을 좀 더 허비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뭔가 재정렬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거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18대 국회의원 한 건 내내 빈곤한 아이들 문제, 빈곤한 자살자들 문제 이런 것들 갖고 빈곤 아동 문제, 노숙자 문제, 결핵 환자 문제 이런 거 뇌병변 장애인 이런 것 일을 많이 했더니 딱 끝나고 나서 자살 예방 운동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야 경신아 너는 왜 빈곤만 하냐 자살 문제를 왜 안 하고 사람 죽이는 거를 처리 안 했어 하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계속 연락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8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책을 6개를 만들어 갖고 국회의원한테 19대 국회의원, 제가 18대니까 20대 국회의원한테 300명, 100명한테 책을 3번, 4번이나 다 줬는데 지금 최정묵 간사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가요. 이 책에 보면요. 시군구나 읍면동에 대한 자료를 잘 했는데 아까 PPT에 나온 거 보면은 통계 숫자가 잘 나왔잖아요. 지금 최도자 의원님은 앉아 계시지 각 국회의원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님이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시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당신이 일하는 지역에서 2014년도에는 몇 명이 자살했고 2016년도에는 몇 명이 자살했다. 2017년도에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했던 것은 당신이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책을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막 울어요. 아 맞다. 강명수나 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경찰청에서 지금 발표하신 분도 참 중요한 거가 2015년도 제가 자료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과 남성의 자살 사망자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자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보다 훨씬 더 원인을 알다 보니까 40대가 정말로 40대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힐링 아트를 해서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사다리 운동을 하자. 현재 경찰관이 발견하는 것까지는 발견하지만 그게 연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제도화가 되어야겠지만 제도화가 되기 전이라도 지금 보면 그 현장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나 아니면 정신중개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6시 퇴근해버립니다. 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그 나름 비상 어떤 체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쉽게 데이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예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그 대사부관님의 어떤 견해 아니면 우리 그 여기 뭐야 우리 경찰 측에서 나오신 우리 생활석 과장 김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되게 실패하거든요. 지금 이게 통계 이런 부분보다 현장에 지금 실제 자살 시도 우려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견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부관님이 말씀해 주신 내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해도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나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대부부대에서는 미국 갈 때 저희 이제 그 경찰대학 출신의 이사님이 있으신데 미국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2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경찰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총 맞을 수 있고요, 총거리에 있죠. 또 하나는 연못에 옷 입고 걸어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줄 알고 무조건 응급실로 일단 데리고 간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의 차이가 저희는 아마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많이 인계를 하시는데 미국 경찰은 일단 자살 문제도 국민의 안전 문제로 보고 근처에 이제 지정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시키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위험하면 72시간 동안 입원을 시키고 관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정신과학 전문가가 판단해서 가족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의 부담을 이제 덜어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응급입원이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일 때 지역사회에서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출동 시스템이 미비하고 경찰과 같이 가지 않고 지정병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마침 오늘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할 줄 알았는지 어제 복지부 정신건강조치과에서 보완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책임 소재와 경제적인 책임 소재와 법적인 책임 소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8시 퇴근하려고 퇴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입원을 했을 적에 입원비를 누가 내느냐. 사실은
예를 들어 주치 않고 자살하겠다는 분을 경찰분이 응급실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경찰이어도 얼른 의사가 그걸 이해해놓고 나는 가서 내 할 일 마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선 보호자가 없이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입원시켜 놓으면 입원할래도 보호자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첨언을 드리자면 경직법상의 보호조치, 자살기도자, 정신질환자, 그리고 주치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찰서에서의 경찰관세의 보호조치는 최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안 되다 보면 아주 그걸 저희가 보충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당연히 그걸 우선을 하는 거고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관서에 데려다 모시고서 이제 보호자를 찾거나 아니면 안정을 시키는 건데 실상 현장 근무자들이 이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병원으로 연계를 하다 보면 이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문 상담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연계를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저희 경찰관서에서 말 그대로 보호 조치하는 부분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구대 파트서 직원들 여론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받아보면 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야간에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센터 이런 부분이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호 조치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될 보호 조치가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자치경찰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각 자치단체장들의 역할과 이런 의무가 굉장히 더 커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라든가 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에는 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께서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30분 더 경과됐습니다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살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국회 포럼에서 최도자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계시지만은 첫 스타트라고 생각들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특히 오늘 이제 복지부라든가 특히 경찰이 오시고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통계 문제 그리고 8월 달에는 자살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왜 자살이 지금 노 의원도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종용군 자연이 군의 종용군이 돌아갔던 사망하고서에 특히 저는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떤 것은 자살에 대해서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정자살,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절대 보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경쟁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추정자살, 노방자살이 일어나서 특히 노회찬 고인이 되신 분도 보도를 갖다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적게 되면은 그렇게 기사량에 따라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일본은 거의 8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62억 원, 50분의 1분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의 실태 같은 것도 저희가 또 한번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특히 법제도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법들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세미나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자살을 예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꼭 참석을 하셔서 특히 우리 최도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끝까지 계시고 특히 여섯 분들 오신 분들 모두 38분을 함께 모시고서 저희들이 자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국회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계신 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2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